여러분들 현실에 많은 도움을 줬었던 아까 그 투자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 아름다움을 줬었던 음악하고 다르게 제 강연은 글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 오늘 강연 시리즈는 미래 트렌드 관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공지능이 큰 트렌드인 거 맞기는 맞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트렌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인공지능 얘기하지 않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녀석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인공지능.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당연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화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고요.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은 사실 대충 수준이 이랬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주지 않고 인간의 뇌를 모방한 학습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린 나이도 사실 자랄 때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게 세상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어린 나이에게 고양이란 다리가 4개고 포유류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안 하죠. 발달 심리학 결과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고양이 한 3마리 정도만 보면 평생 모든 고양이를 알아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래서 학습 기반 인공지능으로 바꿨는데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허무할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계가 얼굴 너무 잘 알아봅니다. 어느 정도 잘 알아보냐? 은행 인증까지 휴대폰 얼굴 사진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계가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별하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상상이나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기계를 우리는 인식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25년 동안 구글이 소비자를 위해서 해준 게 뭘까요? 전 세계 소비자 93%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구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유일한 예외예요. 우리는 저기 판교에 있는 녹색 창문 회사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구글 시장 점유율이 유일하게 30%인 나라입니다. 단 네이버 시장 점유율 올해 1월달 70%에서 현재 52%까지 추락을 했어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겠죠. 자, 전 세계 소비자 93%, 그러니까 모든 지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한테 물어보는데 구글은 대답을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구글은 소비자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이 방문했었던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요. 그럼 우린 거기에 가요. 원하는 정보를 깔끔하게 못 얻으니까 계속 링크를 타고 다니고, 이 과정을 우리는 검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건 마치 원시시대 때 우리가 배가 고프면 화살을 메고 사냥을 나갔던 거랑 똑같습니다. 2023년 우리는 배가 고프면 사냥 안 하죠. 기업들이 서비스를 다 제공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소비자는 선택만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 정보가 배가 고프면 직접 사냥을 나가야 되는 매우 시기적이지 않은 역설적인 행동을 우린 지난 10년, 15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흔적이 인터넷에 남고, 구글 또는 국내는 네이버죠.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딜 자주 가나 보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경매에 붙이지 않아요. 뭐 조단위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광고주들은 본인들이 팔고 싶은 물건하고 잘 어울리는 선호도를 가진 소비자의 선호도를 커미션을 주고 구매한 다음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소비자 홈페이지에 광고를 띄웁니다. 구글 매출 300조의 90%가 여전히 광고 수수료예요, 사실은. 구글은 광고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구글 또는 국내에서 네이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소비자가 알고 싶은 건 정보예요. 그런데 검색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선호도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비자가 정보를 원하면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싫어할 소비자가 어디 있어? 이게 원래부터 소비자가 원했던 건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검색의 필요성이 10분의 1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플랫폼 회사들이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10분의 1로 추락하면 광고주들은 구글 또는 네이버에 광고를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효과가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구글 매출 90%가 광고 수수료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10분의 1로 떨어지면 당연히 망할 수 있죠.
이걸 이분들이 한 달 안에 이해했으니까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상황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픈 AI는 흥미로운 회사인 게 2015년 사실 설립이 됐는데 회사가 아닌 비영리 재단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NGO로. 그리고 오픈 AI라는 비영리 재단의 목표는 뭐였었냐면 언젠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등장할 테니 그런 녀석이 등장하면 그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녀석을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자라는 상당히 사이언스 픽션적인 목표로 시작을 했고 덕분에 실리콘밸리 최고의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오픈 AI로 당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재단이잖아요. 비영리 재단.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기부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특히 오픈 AI 비영리 재단 창립 멤버가 3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당시 약속한 게 있어요. 한 2년, 3년 처음에 기부금을 시작하고 2년, 3년 후에 이제 기부금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본인이 사비로 1,00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좀 미친 사람이잖아요. 2017년 돈 안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 없다고. 완전히 파산될 뻔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2018년 1조 3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현찰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대 언어 모델 만들려면 막 1,000억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1,000억 비용 대부분은 클라우드 비용입니다. 서버를 사용해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훌륭한 서버, 훌륭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조 3천억 원어치 클라우드 회원권을 그냥 끊어준 거예요. 돈이 안 들었습니다, 사실. 대신 신의 한 수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오픈 AI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의 첫 사용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합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걸 관찰하고 올해 1월달 정말 빠르게 대응하더라고요. 추가로 13조를 오픈 AI에 투자했어요. 이번엔 현찰로 했습니다. 현재 오픈 AI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데 계약 조건이 흥미로운 게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컨트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픈 AI는 100%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그 조건으로만 투자를 받은 거예요. 단 기술은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올해 3월달 마이크로소프트는 일하는 방식을 재해석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오픈 AI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죠. 이게 3월달에 제안됐으니까. 가장 먼저 검색 엔진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라는 정말 바보 같은 이름을 가진 검색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빙은 검색이 안 돼요. 그냥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예요. 검색 엔진에 3월달부터 생성형 AI를 집어넣어서 이제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최근에 꽤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업데이트된 검색 엔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새로운 이름이 뉴빙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케팅이 없는 거 회사 같아요. 이런 멍청한 이름으로 그동안에 정말 미국 애들은 뭐 이거 맨날 놀리고 다녀. 빙빙빙빙 막 그러면서 굳이 또 그런 이름을 할까? 근데 뭐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검색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중요한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오피스죠. 프로덕티비티. 자, 여기에 생성형 AI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베타 테스팅 중이고 내년에 지금 다 나오는 거로 준비되어 있는데 팀즈에 생성형 AI를 집어넣으면 회의를 할 때 이걸 켜놓고 하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동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건 요약본을 사실 만들어줍니다. 2주 전에 가격을 소개했는데 1분 요약에 300원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워드에 챗GPT가 들어가면 한국어 키워드를 몇 개 집어넣으면 완벽한 미국 변호사 수준으로 당연히 편지를 써줄 겁니다. 파워포인트에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글을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녀석들이 있죠. 글을 입력하면 그림 잘 그려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엑셀입니다.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SAP, 오라클, 뭐 모든 ERP, 지금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데이터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 내용 다 잊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 그 생성형 AI 학회에 갔었는데 뭐 메타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10월 9일
소개한 겁니다. 지난주에. 메타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내년부터 왓츠앱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에 온라인 그 쇼핑 채널을 하나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쇼핑 채널이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쇼핑 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퍼는 뭐냐면 생성형 AI로 만든 아바타인데 연예인 아바타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한 명들한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초상권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패션 채널이다 하면 킴 카데시안 아바타로,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와 이 행동을 동영상으로 사전에 촬영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성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번역하자면 유재석 같은 엔터테이너의 아바타가 만들어져서 연예계 소식을 유재석하고 내가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로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론칭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채널은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던전스 앤 드래곤 같은 컴퓨터 게임을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수다 떨면서. 데모를 봤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화면에서 나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인데 동시에 100만 명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생성형 AI 보면은 대화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사실 대화보다 요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화는 헛소리 많이 해요. 요약은 내가 입력한 걸 요약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입력한 게 헛소리가 아니면 헛소리 안 합니다. 복잡한 내용, 문서, 매뉴얼 정말 요약을 아주 잘해주고 교정도 사실 상당히 잘해줍니다. 내가 쓴 글을 교정해주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가르쳐주고 덕분에 교육에서는 또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좋은 선생님은 사실 3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당연히 사람은 맞춤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배우는 속도도 다르고, 세 번째, 학생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쉬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능력 있는 선생님이야 많죠. 그렇지만 학교나 학원의 현실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형으로 가르쳐줄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뭐 개인 튜터 고용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개인 튜터도 학생이 새벽 3시에 매일마다 연락하면 싫어할 거예요. 챗GPT는 매일 새벽 3시에 켜도 매일 좋대요. 능력은 어차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인터페이스만 잘 만들면 대화 형태로 내 아이에게 맞춤형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타트업이 한 30개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다 런칭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대로 된다면 넷플릭스 구독 비용 정도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내면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내 아이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가르쳐 주는데 이게 효과가 없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꼴찌가 1등 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교정을 이거 써봤어요.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살 때부터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영어로 글을 쓰면 항상 독일어 문법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영어로 글을 쓰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쓴 글을 영어가 모국어인 수준으로 고쳐줘 했더니 잘 고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쓴 글을 풀리처상을 탄 작가 수준으로 고쳐줘 했더니 고쳐주는데,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잘하는 건 당연히 창작입니다. 없는 얘기 만드는 거, 헛소리는 다 창작이잖아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없는 얘기 할 수 있니? 했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연속극 K드라마 대본을 하나 써줄 수 있니? 했더니 써줄 수 있대요. 대충 줄거리만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줄거리 3개를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 드라마 주인공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죽을 병에 걸린다. 세 번째, 삼각관계를 집어넣어달라. 이걸 입력하면서도 살짝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1,000억을 들여서 학습시킨 인공지능한테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쓰라고 한 건데,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쉬지 않고 30장 대본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입이 정말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경험하면 이게 미래의 노동이겠구나라는 상상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상상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냥 앉아서 생성하는 건 이제 기계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대본 쓸 때 저는 옆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계가 만든 결과물을 반드시 사람이 검증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상대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능력은 상상력,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판단력이겠죠. 무작정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대본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사는 평범한 여자 대학생 지선. 아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지가 쓴 거예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읽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내 딸 지선아, 이 이야기는 내가 평생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너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 너는 사실 입양된 아이다. 오케이, 출생의 비밀 들어갔어요. 주인공이 충격을 먹고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받는데 암이 발견된다. 얼마나 스무스해요 정말. 저는 이때 정말 궁금했었던 게 아니 이렇게 슬픈 이야기에 삼각관계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했는데 제가 넣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넣더라고요. 주인공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이제 주인공은 본인이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인생을 맞살기로 결심하고 베스트 프렌드의 남자친구를 뺏어가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삼각관계 이야기가 흥미로운 건 똑같은 조건 세 가지를 10번 입력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본 가지고 드라마 촬영 불가능해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다양한 10가지 대본의 초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죠. 사람이 쓰면 한 달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초안을 기반으로 경험이 많은 제작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인물 좀 괜찮네? 이 장면 괜찮네? 그게 아마 우리가 대부분 할 행동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883년 칼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작업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엉성했습니다. 1910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제안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퀄리티가 좋아지죠. 우리가 2023년 쓰고 있는 대부분 물건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건 이제 우리는 예술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반드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남아있잖아요. 글을 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비제조업, 아이디어를 내는 거, 지적 노동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해야 되고 덕분에 지난 60년 동안 생산성이 안 늘었죠.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챗GPT는 그냥 첫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미래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 지적 노동력도 이제 대량 생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산업혁명 전체적인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